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리 플러스의 정설함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주식시장만큼이나 또 좀 관심이 있는 ETF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굉장히 또 미국 증시가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출렁거렸는데요. ETF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매달 저희 ETF 시장 점검해주시는 한동훈 글로벌X 이사님 모시고 같이 지난달 ETF 시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월도 뭐 굉장히 좀 하락세가 컸고 투자자분들이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식 시장 말고 또 ETF 시장에서는 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과 동일하게 ETF 전체적으로 자금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들어왔지만 그 들어온 강도를 보면은 조금 이제 평균보다 조금 작았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 그래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0.8% 정도가 원래 이제는 조금 네. 더 줄어가지고 한 0.7 정도가 이제 평균치가 돼버렸어요. 8월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면 0.39%면은 뭐 네, 거의 네, 뭐 네. 60% 절반 네, 정도밖에 네. 안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증 강도가 상당히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데 한 230억 달러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현재 보급에 되면은 뭐 미국 주식으로도 자금이 들어왔었고, 미국 채권으로도 자금이 들어왔었고, 이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뭐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좀 특이한 것들이 조금 몇 개 보이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골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금이 조금 나갔었던 것 같고, 재밌는 부분은 이제 레버리지 부분에서 이제 자금 유입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제가 한국 데이터도 자주 보는데, 사시는 ETF는 전 세계가 똑같더라고요. 아까 나 국가별로 차이가 별로 없이 비슷비슷하게 산다는 말씀이시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TQQQ. 이게 또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3배짜리 나스닥 그 TQQQ 제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SOXL. 속슬이라고 하죠, 네. 또. 네. 아주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상품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인버스 쪽은 이제 하락세가 많이 컸습니다. 전체 있는 자금 대비해서 한 13%가 빠졌거든요, 자금 자체가. 그래서 네. 네네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 빠진 내용은 그 TQQ의 반대, SQQQ. 네, 그렇죠. 9월 달에는 인버스는 확 빠지고 레버리지는 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증시가 이제쯤이면 좀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이제는 좀 바닥 저점을 매수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투자자들이 좀 많아졌다고 봐도 될까요? 이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싶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단기 트레이딩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단기 트레이드 그 당시에 약간 센티멘트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해 보면은 이제 9월 초에 반짝 한번 며칠 올랐던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때 이제 데리켓 바운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툭 가면서 약간 좀 센티멘트가 조금은 완화되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고 결국은 다시 꼬꾸라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랑 인버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때의 센티멘트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닥이었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참 되게 트리키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또 평균 지금 이제 합계 같은 경우는 순증 강도가 많지는 않았는데 대체 투자 분야도 또 지금 상당히 많이 자금이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체 투자 분야는 솔직히 그렇게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 대비해서 전체 한 6%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꽤 그래도 이 시장 내에서는 조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대체 투자, 대안 투자라고 보통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여기 주식과 채권, 커머디티 이외의 나머지를 다 대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ETF가 없는 게 없죠. 없는 게 없어서 롱숏 전략이라든지 이런 헤지 펀드 같은 전략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수많은 이제 옵션을 활용한 전략들, 그런 옵션을 활용한 전략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옵션을 활용한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전략들이 성과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ETF 별로 한번 살펴보죠. 그럼 지난달에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ETF, 또 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그 흐름이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단기채,
그러니까 네. 뭐 90일 미만의 초단기채로 자금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이 말은 결국은 ETF를 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ETF 매니저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캐시와 이제 캐시 가까운 그러한 안전자산으로 찾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ETF도 결국은 이제 캐시성 자산이긴 하지만 그 증권으로 분류되죠. ETF가 증권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가이드라인상 주식을 얼마 이상 들고 가야 되는 그러한 조금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질 때도 불구하고 주식을 뭐 80% 이상 채워가거나 90% 이상 채워가거나 이러한 조금 압박감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ETF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가이드라인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캐시로 세이프 헤이븐 투자로 가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 피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단기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로우볼,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주식 중에서, 그러니까 뭐 S&P 500 중에서 그 변동성이 적은 그러한 기업들만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ETF들로도 자금 유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맞습니다. 골라서 투자하는 ETF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빠졌던 종목들은 보면은 솔직히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뭐 이제 금융 섹터 ETF도 빠졌고, 뭐 이머징 마켓도 빠졌고, 골드도 빠졌고, 그리고 이제 에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에이스 월드죠. 저것도 빠졌고, 하이 일드도 빠지고 해서 솔직히 되게 조금 이걸 보면 오히려 더 이게 심란한 시장이었다. 오히려 그러면 안 빠진 게 없다 할 정도로 이것저것들이 네네네. 많이 빠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서 없네요, 정말. 두서 없이 다 빠졌고 네. 돈이 이제 캐시로만 몰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봐도 뭐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생각이 이것들을 팔아서 좀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았다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아무튼 뭐 그만큼 좀 어려웠던 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상품별 수익률이겠죠. 그래서 9월 한 달간 수익률 상위에 랭크된 상품들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9월 한 달 동안에 성과가 줬던 건 이제 세이프 헤이븐 관련 자산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과 은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당연히 초단기채 같은 경우는 성과 마이너스는 안 났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금 또는 은 쪽의 성과들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PFXIX라고 되어 있는 Interest Rate Hedge라는 이러한 상품이 이제 성과가 좋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체 투자 쪽에 아까 자금이 몰렸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금리 옵션을 활용한 그러한 이제 금리 해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과가 10% 났으니까 꽤 잘난 그런 케이스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뭐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리고 또 수익률이 나빴던 ETF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특별히 보였나요? 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캐나버스라고 해서 나오죠. Alternative Harvest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다 마리화나입니다. 그래서 대마죠. 우리말은 대마초. 대마 너무 어감이 세가지고. 아, 시나몬과 뭐 계피 같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튼 마리화나. 네, 네. 마리화나 관련 그 ETF가 성과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과는 정말 다른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뭐 마리화나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는 40개 주에서는 합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의료용으로 합법화가 돼 있고, 그 중에서도 20개 주는 네. 기호용, 그러니까 레저용. 아, 그쵸. 뭐, 의료용이 또 있고 네. 또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네. 마리화나 네. 젤리 뭐 네. 아. 이런 것들 막 먹어요, 엄청. 그래서 뭐 뉴욕 여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법이죠, 여기도. 엄청나게 뭐 냄새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화나가 그 주마다 이렇게 그 합법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기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생각은 솔직히 한국이랑 조금은 괴리가 있는데, 주정부에서 합법화를 시켜서 주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재정 악화를 겪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새로운 그 수익원으로 창출하겠다. 뉴욕시도 그래서 뉴욕시도.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합법화를 했죠. 그래서 합법화를 하면서 많은 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여기가 근데 주별로는 합법화돼 있는데, 이게 페더럴 레벨에서 연방 정부 내에서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연방에서 완전하게 짠 하고 합법이 돼줘야지 이것이 산업이 올라갈 수가 있는 시작인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은 민주당은 항상 오케이입니다. 민주당은 그 하원에서는 항상 올라오는데 상원에서 항상 막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드텀 선거가 있죠. 11월에. 네.
11월 달에 지금 하원이 공화당이 될 것 같고 뭐 상원이 이제 좀 잠깐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드텀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게 리걸라이즈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네.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얘들이 그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이 꽤 좋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생각만큼 그렇게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네. 바로 올라가진 못했나 보네요. 좋을 것 같은데 얘들은 네. 이제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불법 그 음지 시장, 아, 음지 시장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완전히 뭐 공장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기업화된 그럼요. 데도 있지만 저희 있는 뉴욕만 해도 뭐 굉장히 이제 불법으로 뭐 맞습니다. 많이 팔죠. 나와서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들이 아주 안 좋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네.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모기지 리츠, 네. 모기지 리츠 쪽은 상당히 더 안 좋겠죠. 그런 측면이. 아, 네. 여기도 역시 한 달 사이에 뭐 10%가 넘게 많이 빠졌었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테마별로 그러면 한번 월별 트렌드를 살펴보죠. 그래서 9월에 이제 테마별 ETF는 자금이 좀 얼마나 들어오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테마별로는 솔직히 뭐 자금이 많이 줄었죠. 지금 네. 이제 현재 상황에서 뭐 테크주 그리고 이제 뭐 혁신 기술주 관련주가 상당히 금리 민감한 영향을 보이면서 안 좋았던 영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끄는 건 아크K입니다. 아크K가 성과는 솔직히 좋지 않은데 지금 자금 유입이 4억 달러네요. 와, 이러면은 이게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아크 혁신 ETF라고도 하는데 우리 돈남 언니로 사실 좀 유명한 이제 캐시우드의 뭐 대표 펀드죠. 근데 수익률 기준으로 제 기억에는 이제 지난달에 굉장히 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네. 좀 그러면은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너무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런 심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크K는 그만큼 아크K만의 그 정말 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팬덤이 있는 것 같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더할 나위 없는 기회는 맞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지금 저점으로 빠져 있고 생여나 지금 빠지더라도 얼마나 더 빠지겠냐에 대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신기한 거는 아크K가 올해 아크K 이 ETF로 1빌리언 이상 들어왔습니다. 1조 4천억 이상 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그럼 손실들이 크실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이제 뭐 담은 종목들이 거의 다 좀 테크주다 보니까 올해 네. 금리 인상하면서 타격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금은 많이 들어왔다. 뭐 그렇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네요. 네, 거의 뭐 ETF계 밈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네. 좀 거의 그런 성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재밌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차이나 인터넷, 미국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뭐 빠지는 거는 이해가 가죠. 네. 뭐 차이나 인터넷, 뭐 인프라도 뭐 금리 올리니까 안 좋고, 뭐 온라인 리테일도 안 좋았고, 리튬, 뭐 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뭐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아크K가 조금 특이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네, 재밌는 트렌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한번 테마를 살펴보죠. 그래서 이번 달 테마로 이사님께서 뽑아주신 거는 아까 전에도 뭐 옵션 전략을 잠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인플레이션, 금리, 이 가장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사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 ETF를 뽑아주셨습니다. 사실 좀 이제 옵션이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잘못하면은 좀 큰 손실을 볼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손쉽게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데요. 우선은 좀 ETF라고 하면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일 텐데 기본적인 좀 개념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옵션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해지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냥 이제 뭐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은 저희가 뭐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전략인데 이 옵션을 이제 기초 자산이 무엇이냐, 어떤 자산에 대한 옵션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상당히 많은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옵션의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 요즘에는 뭐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지만 뭐 원자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이 금리 차이라든지 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라든지 다양한 옵션들을 상당히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것을 이제 뭐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기관 투자만의 용이었다면은 지금은 이것들이 조금 손쉽게 고객분 그 투자자분들이나 뭐 기관 투자 고객분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 고객분들이 전부 다 접근이 가능했던 그런 상품으로 많이들 그 변이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특히 자금 유입이 꽤 좀 있었죠. 성과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이게 좀 궁금한 게, 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상품들을 지금 많이 뭐 매도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 같은 경우가 옵션 전략을 막 이렇게 알고 하시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직접 거래를 하시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자산 관리자분들이 보통 있죠. 그래서 PB분들이 보통 관리를 하시거나 개인 자산 관리자, 뭐 패밀리 오피스에서 보통 관리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분들도 거의 다 전문가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ETF를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아예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 아예 옵션을 팔고 이러한 전략을 하시는데 네.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ETF를 활용하시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죠. 직접 옵션을 거래하고 뭐 증거금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귀찮고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ETF 같은 경우는 보수가 또 싸다 보니까 네.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네, 그럼 여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알파벳들이 있는데, 네. 요 지금 도표는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또 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네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은 보통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간다 했을 때 해지 전략으로 가장 많이 쓰는 ETF들을 제가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2.8부터 3.8까지 올라갈 때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지금은 3.8이 아니죠. 거의 4%까지 그쵸, 찍었죠. 4%가 오늘 찍었죠. 거의 네. 뭐 120bp 1.2% 이상 올랐던 그런 시기에서 가장 많이 들으신 것 중에 하나가 변동금리 채권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채권이란 것은 결국 이제 제가 받는 이자가 그 금리에 따라서 변동을 해서 받는다 해서 변동을 쉽게 얘기하는 게 변동금리 채권이죠. 그리고 변동금리 우선주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시니어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니어론은 이제 투자 등급 이하 있는 채권들을 이렇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받는 이자인데 이자가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결국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옵션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채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올라갈 때 변동금리 채권이 좋습니다. 뭐 기사에서도 보통 자주 나는 그러한 종류의 성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이렇게 금리가 안 좋으면은 레버리지를 하든지 인버스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채 숏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숏을 하듯이 그쵸. 국채도 또 숏도 하고 2배짜리 숏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반대의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ETF에는 채권을 20년짜리 국채에 숏을 하는 상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걸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빠지니까 네. 인버스로 하는 것도 있고 고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가장 또 많이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 또 이제 물가 연동 채권. 여기 물가 TIP. 연동, 네. TIP에서 보통 팁스라고 하죠. 팁스, 네. 팁스인데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ETF가 TIP라는 팁이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연동 채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활용한 그런 채권 ETF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RHG, IRVH.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네. 복잡한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엄청나게 복잡한데 거기서 이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좋다고 하는 뭐 변동금리 채권이라든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힘들고 여기에 있는 위에 티커들이랑 여기에 성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변동금리 그 채권이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시니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성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네네. 그렇죠? 네. 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뒤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팁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물가 연동 채권이면은 금리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성과가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지금 3개월 동안의 성과가 마이너스 6%거든요. 그러네요. 오히려 네. 마이너스가 났네요. 네네, 성과가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이제 국채를 인버스를 했으면은 성과가 좋았겠죠. 그래서 네. 국채를 한 배 숏한 거는 15% 성과가 났고요.
네. 이게 한 달 사이에 지금 15.9%. 세 달. 세 달 사이에요. 네. 그리고 곧버스로 2배짜리로 곧버스를 했을 때 32%가 났습니다. 와, 굉장한 수익률이네요. 성과가 이 굉장히 장에. 낮죠. 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금리를 활용한 그 전략 IRHG 같은 경우는 28%의 성과가 났습니다. 와, 이것도 또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20년 국채의 이 2배 숏과 비슷한 거의, 정도네요. 네. 네. 비슷하게 났죠. 그래서 성과가 좋다 하면 그러면은 그 네. 뭐 국채 인버스를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아, 그렇죠.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이것도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조금 차이가 있고 뭐 알아두시면 좋은지.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금리 해지 전략,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면은 성과가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다. 그리고 금리 상품이 옵션 상품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어떤 국면에 따라서는 분명히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것들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네, 아무튼 어려운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관심이 가는 게 이 팁스라고 얘기한 그 물가 연동체 관련 상품이 일단 눈길이 갑니다. 네. 왜냐면 지금 워낙 또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했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면 유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팁스에 대해서 뭐 최근 뭐 수익률은 조금 뭐 마이너스였다고는 했지만 좀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이제 혹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팁스는 이거는 이제 국채입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인데 국채라서 뭐 저희가 뭐 몇 년물씩 다 있죠. 그래서 5년물, 뭐 10년물, 30년물 이런 식으로 팁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팁스의 특징은 원금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원금을 넣었는데 물가가 올라갔는데 금리가 이걸 못 받쳐주면은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금이 이제 이게 조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맞게 원금이 조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익이 잘 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팁스는 유효한 상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좀 또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네. 좋은 점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경우에는 원금이 조정되니까 내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얘도 결국은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빠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해 막 8%, 9% 올라가면서 수익이 났어요. 제 이자 수익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채권 가격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받은 이자보다도 가격이 떨어진 게 큰 거죠. 그러니까, 네, 수익 난 거보다 잃는 게 더 커졌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팁스가 연초의 성과를 보면은 마이너스 14%라는 아주 조금 실망스러운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가 맞게서 원금 조정은 됐는데 또 이제 금리 때문에 뭐 우리가 손실을 좀 볼 수는 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팁스의 금리는 명목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를 인플레이션에 반영 실질 금리를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금리가 아까 저희가 한 4%를 찍었는데 네. 실제로 팁스의 금리는 1.6, 1.7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지금 뭐 어떻게 들어가거나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부담이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조금은 이제 왜냐면은 채권 가격이 금리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이 물가 연동 채권이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솔직히 오늘 저희가 코어 CPI가 그 발표가 기대보다 높았죠. 그래서 네. 이런 시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팁스 자체가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니까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나온 것보다 서프라이즈로 크게 나오면 좋겠죠. 아까 오늘처럼,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다. 오늘 13일인데요. 이 CPI 같이 발표됐는데 우리의 컨센서스보다 이렇게 확 튀었을 때, 깜짝 놀라서 이제 그럼 이런 쪽으로 확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자금이. 네네. 근데 이것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네. 손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막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아까 우리가 뭐 물가 쪽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또 지금
금리를 해지할 수 있는 상품, 요것도 사실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상품인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나날이 오르는데 이 부분을 사실 뭐 개인이 해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옵션을 어떻게 ETF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기본적인 개념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금리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두 가지 저희가 알고 있죠.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고정금리로 받느냐, 변동금리로 받느냐, 이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예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 예금을 하고 싶으면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받는 게 이익이겠죠. 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좋겠죠. 그렇죠. 네.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정해서 딱 가면은 이제 위험이 없겠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한다. 그래서 교환을 스왑이라고 하죠. 스왑한다 하죠. 그래서 이걸 금리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 금리 스왑이라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주는 것이 그 금리 차가 보면은 더 이익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4%인데, 네. 변동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로 받고 4%를 주면은 1%만큼 이익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6%가 됐어요. 그러면 2% 수익이 나겠죠. 아, 네. 미리 갖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품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거의 그럼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뭐냐면은 지금 10년물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3.45%인데 지금 현재 금리가 3.45%보다 더 수익이 나게 되면은 나는 변동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만약에 금리가 3.45%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저희가 이 옵션을 사용할 때는 이제 사용료라는 걸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험료 같은 걸 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3.45% 이전까지는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조금 수익이 안 나고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겠죠. 하지만 그 금리가 벌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금리가 3.45% 이상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비유를 쉽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불을 계속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위험 혹은 이제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사용료, 보험료 개념으로 지불하고 있다가 실제 우리가 이 계약 체결한 그 숫자에 도달해서 그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쭉 발생을 하는 그런 상품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근데 이 지불하는 금액은 계속 좀 동일한 거죠? 이 옵션 같은 경우? 아닙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도 네.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프리미엄 지불하는 금액도 커지고요. 아, 네,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네요. 그쵸. 네. 왜냐하면 위험성이 커지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변동성이 또 줄어버리면은 프리미엄이 또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 따라서 틀린데, 현재 지금 아까 보셨지만 그 IRH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의 성과가 지금은 시장이 맞았죠.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시장이었으니까 뭐 20% 막 넘게 30% 가까운 성과가 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렵긴 한데 이해를 하니까 이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뭐 채권, 인버스, 고버스 이런 상품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품을 사는 거랑 이 금리 스왑 관련 ETF를 사는 거랑 좀 전략에서 뭐 장단점이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은 기대하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네. 이 투자자분들께서 금리 상승의 해지를 원한다면은 둘 다 정답이에요. 네. 둘 다 정답일 수 있는데 이 구조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수합은 금리가 떨어질 때는 그 하락폭이 그냥 이용료만 내는 수준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프리미엄을 내는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막혀 있는데, 고버스 같은 경우나 뭐 인버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성과가 잘 나겠죠. 네. 고버스는 더 잘 나고.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방이 열려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 그러니까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그렇죠? 있다. 네네네.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버스 꽃버스의 구조지만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옵션 상품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상하방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분명히 조금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인버스나 꽃버스는 오히려 베팅성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방이 어쨌든 이게 그 프로텍션이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채권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희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다.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는 돌아간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금리가 그렇죠.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성과가 좋았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라고 하면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또 금리가 이게 여기서 또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그쵸. 느낌도 있고 채권 금리가 또 너무 올라 버렸죠. 그렇죠. 그럴 때는 한마디로 이제 보험료를 내더라도 좀 네. 하단이 막혀 있고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았을 때 수익이 나는 뭐 그런 금리 수합 정책 그 전략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걸 ETF로 봤을 때 채권 인버스나 꽃버스가 훨씬 보수가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뭐 채권 인버스 꽃버스는 1% 정도 합니다. 보수가. 그리고 이제 금리 수합 같은 경우는 한 0.4, 0.5% 정도. 뭐 아, 꽤 차이 나네. 2배 정도의 보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네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꼽아주신 게 일드 커브 스트레이트 옵션 전략. 제가 이제 말을 하기도 굉장히 긴장이 긴데, 네.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제 일드 커브 스프레드를 활용한 옵션 전략인데요. 이것도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름부터가 거북스럽습니다. 일단 네. 이름부터가 너무 어마어마무시한데 네. 이거를 저희가 영어를 한글로 옮기면 다 쉬워집니다. 일드는 금리잖아요. 그렇죠. 수익률. 네, 일드가 금리인데 네. 보통 저희가 1년짜리 적금을 드는 거랑 뭐 3년짜리 적금 드는 거랑 예를 들어서 했을 때 3년짜리 적금이 훨씬 더 이자를 많이 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오래 투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은 것이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개월, 3개월, 1년, 5년, 10년, 30년 이거를 쭉 이은 게 커브입니다. 커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일드의 커브라고 하는 거죠. 네. 일드의 커브. 근데 일드의 커브인데 보통 이거를 저희가 그 전략을 짤 때 장기물과 단기물이 이 변화, 단기물과 장기물이 차이를 가지고 막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말로는 좀 뭐 장단기 이거 장단기 금리차 금리차. 곡선 뭐 이렇게도 네네네. 얘기하고 네. 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몇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를 활용을 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오늘날을 봤을 때 2년물과 10년물을 보면은 그냥 똑같이 돼 있죠. 이게 10년물이 더 높죠. 그래서 이제 뭐 스프레드 금리 차가 0.5%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레벨이 엄청 높아졌죠. 근데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단기물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빨리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물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로스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적겠죠. 근데 지금은 이것이 플랫해진 것도 모자라서 뒤집어져 버렸죠.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사실 또 이제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역전 현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뭐 네.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한 시그널, 그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2년물과 10년물이 금리차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10년물과 2년물이 그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옵션들도, 그 옵션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0.5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이 0.5는 뭐냐면은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스프레드가 0.5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아, 네. 그 그러다 0.5 넘으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수익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이게 0.53% 스프레드였죠. 그러다 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까먹은 거겠죠. 지금은 스프레드가 반대로 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인 거네요. 그렇죠. 마이너스지만 얘가 이제 무한정 손실이 아니라 네. 프리미엄만 내고 이런 옵션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를 옵션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내고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에 이러한 ETF 전략에 투자하시면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폭이 꽤 또 크거든요. 예, 꽤 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질 대로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2년물이 더 빨리 오르고 10년물이 오르더라도 조금 낮게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0년물과 2년물이 그 금리 차이가 엄청 벌어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엄청 쪼그라들면서 이것이 역전돼 있는데 결국은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그 좀 상상을 해본다면은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제는 이러한 장단기 스프레드를 이용한 그 전략도 한 번쯤은 저희가 그 뭐 내년이나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때쯤에 그 시그널을 봤을 때 그때 정도에는 한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사실 오늘도 이제 그 CPI 나오고 나서 지금 뭐 페드가 0.75% 두 번 올릴 거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좀 긴축이 조기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품을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페드 피벗이라고 하죠. 이제 좀 긴축 중단하고 금리를 좀 이제 정점을 찍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이 채권 수익률 뒤집혔던 게 다시 지금 돌아와서 이 반대 원래대로 정상적인 그 스프레드 나기 시작하면 그때 딱 들어가면 이제 가장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의 뭐 과거 그 성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금리 차가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을 찍고 금리 정책이 고점을 찍은 시점에서 이제 이 스프레드가 다시 줄었던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시그널 딱 있으면은 이제 2년물은 이미 지금 오버슈팅이 됐거든요. 네.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10년물도 내려오긴 하겠지만 내려오는 폭이 2년보다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왜 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결국은 불확실성이 없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코어 CPI가 오르고 결국은 뭐 75bp는 확정이 됐고 네. 12월도 50bp 할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더 드는 생각이 75bp도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확 들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전략은 너무너무 그 말만 들으면 어려운데 솔직히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두세 번만 곱씹어 보시면 맞아요. 조금은 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평소 같으면 엄두를 못 낼 옵션인데 이렇게 또 우리가 좀 미리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보셔가지고 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또 ETF 상품, 금리 해지 상품, 요거 좀 또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금리 해지 ETF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도 좀 간략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전략에 관련된 그러한 그 ETF입니다. IRHG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불하는 아까 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그러한 성과를 내는 그러한 전략 ETF고요. 그래서 성과를 보게 되면 지금 한 달 동안에 16.8% 성과가 났고요. 그리고 네, 많이 났죠. 세 달 동안 봤을 때 22%의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와, 지금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 하면은 솔직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두려울 수 있거든요. 너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전략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막 뭘 해야 되나 했을 때 한번 슬쩍 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남아있죠. 네. 금리 인상 기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 기조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한 뭐 12월 뭐 금리를 올리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기회를 조금은 몇 달 동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이볼 같은 경우, 아이볼이나 IRVH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물과 단기물의 스프레드를 활용한 그러한 전략입니다. 근데 이 두 ETF는 팁스도 가지고 있고 네. 스프레드 옵션을 갖고 있고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죠. 네. 복잡해지는데 실제로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 팁스의 그 특징도 있고 스프레드 옵션의 특징도 있지만 결국은 얘들이 수익을 나는 경우는 2년물과 10년물이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IRHG가 끝물을 보일 때쯤에는 얘들이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오를 대로 오르고 이제 금리 정책이 이제 딱 마치겠다는 시그널을 줬을 때부터는 오히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과가 안 좋죠.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10%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당연히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향후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좀 상반된 성격의 이 상품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이제 이 IRHG가 좀 끝물점 가면 이 나머지 두 상품이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참 지금 금리의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보면 참 좋은 상품들일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표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옵션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런 ETF를 통해서 하면은 훨씬 뭐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하고 투자해야 될지 뭐 이런 어떤 주의사항과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안 투자, 대치 투자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 전략이 되면은 일단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몇 개의 종목을 해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신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금리를 활용한 전략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보고 사셨다 하면은 매일매일 NAV 가격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묻어놔야 된다? 네. 왜냐면 이게 옵션이고, 금리 차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데일리의 변동성이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한 3%씩 빠지고, 뭐 4% 오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이제 딱 닫고 이제 뭐 가끔씩 보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단기에 조금 변동성은 확실히 클 수 있다. 근데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앞에 T자 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셔가지고 또 그 정도의 변동성은 괜찮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여기다가 비중을 너무 싣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좀 현금성 이런 것들 가지고 맞습니다. 또 이쪽은 약간 이제 해지성 말 그대로 그렇게 맞습니다. 활용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뭐 이러한 ETF 전략들도 실제로 뭐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뭐 옵션에 100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팁스나 아니면은 이제 초단기 채권에 80%, 90%를 투자하고 네. 이것도 옵션은 10%, 20%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렇게 변동성을 줄였는데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크네요. 네,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뭐 몇 프로라고는 쉽지 않겠지만 뭐 10%, 20%라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채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신다라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해지 수단도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너무 좋은 그런 팁들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또 여러분들 이 옵션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ETF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금리와 가격 물가가 가장 관심인 가운데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셨다가 투자를 하시면 또 괜찮은 해지 전략이자 또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또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옵션 상품들 소개해 주신 또 한동원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ETF 시장에 일어났는지 다음 달에 만나서 다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나리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